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명목요철학원 기획사업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816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강연자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순서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고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상택 선생님 워낙 잘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 오늘 816회 최초의 근대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강연하기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철학과 문학 사이를 오가면서 이 문학 작품에 임하니까 저희들의 삶이 풍부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여유도 갖고 삶의 다양한 방식, 양식도 한번 체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 로빈슨 크루소 이 작가에 대한 먼저 설명을 우리 성정혜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이어서 이 줄거리 내용도 짚어주신 다음에 현대적인 의미도 짚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시사를 주는지 이런 것도 시민 여러분 오늘 함께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특히 이 대구입니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을 지키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멀리 오신 성정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816회 강연을 해주실 성정혜 교수님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성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를 역임하셨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외래 교수를 역임하신 후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 교양대학 글로벌 소통교육실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부커상과 영국 영소설의 자치 50년, 영미 문화를 읽는 세 가지 키워드, 공간, 윤리, 권력, 그리고 행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최초의 근대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강연해 주실 성정혜 교수님을 여러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받은 성정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도 감사의 인사를 같이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는 로빈슨 크루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을 텐데요. 작품은 다니엘 드포가 썼었던 로빈슨 크루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단하게 작가가 어떤 활동들을 했었고 그리고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같이 살펴본 다음에 이 작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더 다뤄봐야 될 부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근대 인간의 특징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660년에 런던에서 출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분명한 사실들이 있어서 그냥 이때쯤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글도 잘 쓰고 그리고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사업에도 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특히 아버지가 그 중상계급의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 모두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84년에는 결혼을 했는데요. 부유한 영국 상인의 딸과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은 이 다니엘 드포가 영국 소설의 아버지 또는 근대 저널리즘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에 핵심을 맞추게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왜 다니엘 드포인가? 왜 로빈슨 크루소인가? 오신 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소설이라고 하면 로빈슨 크루소를 첫 소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정도 에서 그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19년에 그러니까 1660년에 태어나긴 했는데 한참 있다가 사실 알고 보면 꽤 초창기에 젊은 시절에 글을 썼었던 것은 아니고 활동을 원래 좀 그렇잖아요.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녹아내서 작품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다니엘 드포는 아마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19년에 첫 번째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 본인의 경험이 독특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각 사회 계층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고 그다음에 경험하고 했었던 것을 녹아내서 그런지 이 첫 번째 작품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목이 요크의 선원 로빈슨 크루소의 생애와 이상하고 놀라운 모험이라고 제가 길게 적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길게 적었는지 잠시 후에 커버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722년에 몰 플랜더스나 아니면 또 같은 해에 A General Plague Year 그리고 24년에 록사나 같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공고히 이루어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31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한 날짜는 정확하다고들 많이 다들 인정합니다. 이게 초판 표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초판이 저랬었구나. 칼라는 아니긴 하지만 굉장히 다채롭게 초판 표지를 만들었었구나. 그리고 서파도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면서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그 정확하게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밑에 보면 굉장히 희미하게 적혀져 있기는 한데요. 그린 사람의 이름이 밑에 사인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작품을 읽어보면 염소 가죽으로 옷을 해 입은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염소 가죽이라고 보이는 털옷 같은 걸 입고 있고 그다음에 맨발이기는 하지만 뒤에 난파선 같은 배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자연 속에 서 있는 로빈슨 크루소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로빈슨 크루소가 제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가 첫 표지고 첫 표지에 나오는 이 긴 이름 이것이 제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시에는 책을 쓰면서 지금처럼 강렬하고 임팩트한 그런 짧은 제목이 사람들에게 더 어필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은 이렇게 전체 책 내용을 아주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였지만 그래도 모든 내용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긴 제목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꼭 로빈슨 크루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나왔었던 대부분의 작품들은 제목이 아주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크의 선언이라는 걸 알려주고 로빈슨 크루소가 그 삶이라고 하는 처음부터 나와 있었던 아주 긴 생애를 작품에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모험이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어떻게 했었는지 이거 보면 읽고 싶어서 이 책 반드시 사보고 싶지라는 마음이 들게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드포가 이 책을 내면서 written by himself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이 경험을 직접 한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 드포가 아니라 로빈슨 크루소가 쓴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작가라고 하면 남의 얘기를 전해주거나 아니면 신화를 다시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엄청난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그런 믿음 말고 뭔가 다른 어떤 의식들이 태동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지에서부터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촉판 표지를 제가 왜 다시 가지고 왔냐면 일러스트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러스트를 보시면 눈에 띄는 특별한 점이 혹시 보이세요?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시는 거 보니까 저게 뭔가 특이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가리키시는 거 맞나요? 손에 들고 있는 이거? 네, 총을 들고 있죠. 총 두 자루를 제가 이게 표시가 색깔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양쪽 손에 지금 총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칼을 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총이 이미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총을 쏘고 있는 그 시대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연 한복판에 있는 이 염소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는 총을 들고 뒤에는 칼을 꽂고 있다는 것이 이 작품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죠. 네. 이 작품은 사실은 실화의 바탕을 둔 이야기라고 해요. 저게 어떻게 실화가 바탕이 될 수 있지?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이 그 당시에 진짜로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살았었던 선원 알렉산더 셀커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대방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무인도에 가서 한번 살아볼게 이렇게 호기를 부렸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호기를 왜 부렸었는지 저는 사실 상상도 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인도에 가서 살아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뭔가 이렇게 홧김에 싸우게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해서 안 가겠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사람은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게 되고 스스로를 표류시킨 다음에 구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4년 반 동안 살았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경험을 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살아 돌아와서 영국에서 이 모험담이 출판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당연히 대단하다. 어떻게 살았대? 뭘 먹고 살았대? 어떻게 구해졌대?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 일종의 루머처럼 사실이야 아니야 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되었었던 모양이고 이게 18세기 초였기 때문에 당시에 다니엘 드포는 이 얘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셀커크와 인터뷰도 했었다라는 루머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진짜로 이 사람이 셀커크를 만나서 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었는지는 그냥 우리가 그랬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그렇지만 이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렸을 때 읽어보신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분명히 읽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드라마도 다시 보면 너무 새로워서 이거 내가 봤었던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로빈슨 크루소가 어릴 때부터 그 다니엘 드포처럼 다재다능한 청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중상 계급의 부유한 상인이었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어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셋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겠죠. 이 아들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이 아들까지 가버리면 그쵸, 새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은 어쨌든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해요. 네가 여기에 남아서 그냥 아버지가 이룬 이 재산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 그리고 법 공부를 하면 네 인생이 참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요즘의 어린애들은 그 부모님이 빌딩을 갖고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로빈슨 크루소는 그렇지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빌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즐기는 것이 본인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모험을 즐기러 배를 타러 떠납니다. 그래서 요크에서 런던으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다가 폭풍우에 휘말려서 거의 죽다 살아나거든요. 죽다 살아나면서 여러분들은 그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부처님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뭔가 다른 신에게 매달리게 되겠죠. 그렇게 됐는데 드포는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 사회는 종교가 기독교, 개신교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였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로빈슨 크루소가 굉장히 신실하다고 나오지는 않지만 본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눌러 살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무슨 하나님에게 약속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자마자 신기하게 바람이 잦아들고 그 다음에 목숨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해서 다시 또 예전에 모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험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적에게 잡혀가기도 하고요. 그 해적에게서 잡혀갔다가 도망쳐 나와서 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표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무인도에 표류를 하면서 이제 그 본격적인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담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던 거기에 보면 28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28년 동안 갇혀 있게 되는 거죠. 표류된 상태로 그 안에서 28년을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사실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냥 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로빈슨 크루소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밀하고 그다음에 자신을 단련시키면서 정말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하나 계획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근대 인간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대 이성적인 인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대로 따를 때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성과를 낸다는 그런 믿음이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물론 서바이벌이었겠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인도에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못해 물고기라도 잡아야 되고 아니면 잎이라도 따서 씹어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생각보다 너무 치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일일이 다 기록하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밭을 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길들이게 될지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지금 이 로빈슨 크루소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시면 앞에 먹을 게 좀 많이 있어 보이죠. 저 과일 같은 것도 있고 고기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28년 동안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그냥 차츰 시간이 가면서
곡식, 옥수수도 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염소도 길러서 잡아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강아지도 키우고, 앵무새도 길들여서 말을 배우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경제적인 인간,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 무인도에서도 일어나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단순히 먹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가 아니라 그 일하는 것 사이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았다가 나중에는 그 무슨 염소 3마리가 되고 그 염소가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막 몇십 마리로 늘어나게 되는,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 그 표류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손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손을 모으고 있는 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도에서 굉장히 척박한 굉장히 척박한 역경을 겪으면서 자연을 다루고 있는 과정에서 로빈슨 크루소가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신념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섭리,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신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그 신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는 한결같은가요? 그렇지 않죠? 네, 얘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뭐 먹을 게 풍성하게 수확이 되거나 이러면 신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고, 갑자기 폭풍우가 치고 그다음에 뭐 텐트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열심히 그 길렀었던 곡식들이 막 물에 쓰러져서 밀려 내려가고 이러면 내가 또 벌 받나 보다, 내가 잘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자기 한탄을 하게 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주제는 신의 섭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로빈슨 크루소의 모습이 그 한결같은 신에게 충성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속성, 인간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오히려 더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프라이데이라는 슬레이브, 노예를 구해주고 이 노예를 자기가 길들이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억하는 것은 이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의 섬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후에 다시 프라이데이의 아버지나 아니면 반란이 일어나는 영국 선장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28년 동안 이 섬에 표류되어 있다가 로빈슨 크루소는 극적으로 구출이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이 중간에 앞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배를 타고 난파됐다가 또 다시 모험을 떠났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중간에 보면 브라질에 가서 농장 경영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탕수수 같은 이런 농장을 경영하는 거를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를 해요. 투자. 여러분들 투자하면 혹시 투자한 것들 좀 생각나세요? 잘 투자하고 계신가요? 망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잘 하는 것은 근대 이후에 특히 자본주의에서 잘 사는, 그래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표 같은 걸로 이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밥 못 먹고 그다음에 가난하게 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보다도 자기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이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왕정 시대였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왕, 그 밑에 귀족들은 부를 어떻게 축적합니까? 그냥 내려오는 거죠.
부모님이 내려주시면 저 넓은 땅덩어리들이 다 내 거. 그래서 그 집에 태어나면 나도 부자. 그런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근대 이후에 오게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중산계급이 발달하는 것 자체가 돈을 다른 방법으로, 물려받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거에 한편 좋은 방법은 투자를 하는 것이고, 투자의 또 다른 방법은 무역이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농장에 투자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굉장히 그냥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조만조만한 거를 한 5파운드 정도 사서 브라질에 가서 팔았더니 그게 30파운드가 되는, 6파운드를 썼는데 30파운드가 되는 한 5배 정도의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28년이 지나고 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자기가 그 전에 투자했었던 돈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머물렀었던 무인도에 다시 식민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시 하게 되면서 이 큰 돈을 벌었었던 것으로 다시금 여행을 떠나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작품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짧게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생각보다 줄거리를 많이 오랫동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첫 번째 영국 근대 소설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소설의 등장은 18세기에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소설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러분들은 뭐를 읽는 걸 더 좋아하세요? 여러 장르들이 있죠. 시, 소설, 그다음에 연극 대본, 에세이 읽는 거 좋아하세요? 아, 네네. 왜 에세이 어떤 면에서 좋으세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 좀 당황스러우시죠? 네. 에세이를 읽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시를 읽는 분은 또 시 나름대로의 그 함축적인 미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설에 굉장히 익숙하죠. 특히 어떤 부분에 익숙하냐면 플롯, 소설에 따라가는 이야기 구조가 재밌어서, 특히 드라마 볼 때도 그러시지 않아요? 다음에 어떻게 되지? 다음에 저거 어떻게 됐어? 왜 저렇게 됐어? 이런 부분 때문에 소설에 흥미를 갖게 되고 푹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소설이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 나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 산문체, 그러니까 시나 아니면 서사시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라 길게 내러티브가 있는,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 당시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최초의 영국 소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최초의 소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에는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요. 동시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동시대성이라고 할 때 딱 안 와닿으시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순신의 전기를 읽는 게 더 재밌으세요? 아니면 지금 살아가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이 좀 더 흥미가 있으세요? 물론 주관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소설을 고를 때 저는 저와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살아나가는지를 볼 때 훨씬 더 흥미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소설이나 SF도 물론 재밌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소설에 많은 바탕이 되는 건 지금 현재 한국 아니면 미국 다른 곳에서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내 눈으로 직접 읽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때 나왔다는 거예요. 좀 믿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들은 전부 다 신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주 오래된 과거 이야기, 또는 시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누구누구의 얘기, 굉장히 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게 근대에 일어났었던 관심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 이 부분과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일어났었던 시대적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주의가 등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주의는 말 그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보시게 되면 지루할 만큼 하루하루 뭘 했었는지를 적어요. 무슨 옥수수 몇 알을 어떻게 심고, 밭은 어떻게 갈고, 물은 어떻게 끌어오게 되고, 텐트를 쳤는데 나무는 어디서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루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이 일어나는 것은 계몽주의의 등장과 맞물려 있는데, 계몽주의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내 사고, 내 행동,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설이 그 당시에 막 발달하게 됐었던 것은 중산층이 등장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중산층이라고 하면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계급이잖아요. 말 그대로 기존의 엘리트 계층, 귀족 계급하고는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중산층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소설이 더 왕성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상업소설의 등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상업소설이라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소설인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설을 많이 팔아야 되겠죠. 네, 맞아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고 인쇄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책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찍을 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금방금방 읽힐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근대 소설이 왕성하게 발전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조금 지루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이제 로빈슨 크루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여러분들이 하신 것 같아서 로빈슨 크루소를 기억은 하는데, 이것이 왜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것인가? 왜 로빈슨 크루소를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모교 철학에서 다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작품, 우리가 작품으로 인정하고 다시 읽어야 된다고 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지금도 다시 읽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읽혀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얘기겠죠. 또 한편으로는 그 주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른 초점이긴 하지만 여기에 제가 3가지 정도의 다시 리메이크된,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의 주제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최근에 만들어졌었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이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작품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너무 어려서 요즘에는 제가 뭘 예를 들면 잘 못 알아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기도 하고, 네. 근데 여기, 네, 다 알고 계셔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캐스트 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었던 영화인데, 무인도에 표류가 되는 페덱스 직원의 이야기기는 하거든요. 톰 행크스가 주연을 했었는데,
무슨 내용들이 반복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실까요? 지금 탈출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그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직접 와서 그 배를 얻어 타고 나오는 탈출이 있는데, 이 캐스트 어웨이에서는 이 사람을 구해주러 어떤 배도 오지 않아요. 정말 4년 반 동안에 그 셀커크처럼 그 무인도에 표류가 되어 있었는데 누구도 구해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페덱스 직원은 온갖 방법을 다 고안하고 정말 뗏목도 스스로 이렇게 나무 잘라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섬에서 탈출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것은 표류가 원하지 않게 되었죠. 내가 셀커크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나를 표류시켜줘 이래서 본인이 무인도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 경우는 무인도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거기 들어가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돈이 사실 필요가 없게 되죠. 굉장히 useless, 가치가 없게 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 어쩌다가 표류가 되어서 정말 자연의 그 무시무시한 상황 앞에서 온갖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극복하는 과정이 캐스트 어웨이에도 나오고 로빈슨 크루소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제가 트레일러를 같이 보려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비슷한 점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작품이 캐스트 어웨이인데요. 그래서 동일한 주제가 지금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인간이 저렇게 무인도에 표류가 됐었을 때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지금의 삶 자체도 생존이긴 하잖아요. 물론 저 정도의 극한의 상황에서의 생존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매일 마주하는 선택과 결정,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존인 거잖아요. 그 생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맞닥뜨릴 것인가, 그것이 근대 인간이 그 부분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캐스트 어웨이에서도 동일하게 그 생존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로스트는 미국에서 방송됐었던 미국 드라마인데요. 이건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김윤진이라는 한국 배우가 여기에 나왔었어요. 그쵸? 그거는 그때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막 가서 뭐 누가 나왔다 이러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없던 일이라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방송에서 보여주고 막 말하고 이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회자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막 무슨 넷플릭스니 막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 쉽게 구해서 볼 수 있었던 때는 아니어서 로스트를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비행기 추락사고로 무인도에 여기에선 70명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가져온 건 더 마션이라고 그 화성에 가는 탐사선에서 이 사람이 의도치 않게 화성에 내렸다가 다시 궤도로 올라가는 우주선을 타야 되는데 혼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화성 탐사 돔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건데 SF여서 저거는 뭐 로빈슨 크루소하고 같다고 볼 수 있나? 저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그 트레일러를 같이 볼까요? 요 장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러 가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SF라고 하지만 혹시 공통되는 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공통되는 점. 생존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게 더 극한으로 갔을까요? 아까 캐스터웨이나 로빈슨 크루소보다 좀 더 끔찍하지 않으세요? 네, 화성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적어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으면 여기가 지구고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구하러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런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여기는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서 얘한테 도달하는데 4년 반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 극한의 상황.
한 번도 인류가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어떤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대처할 것인가. 그런데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줌 수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갑자기 해보라고 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서 어떻게 서바이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서바이브 하죠. 살아남게 되고 우리는 살아남는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대단하다, 장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를 해오기는 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을 하게 되면 로빈슨 크루소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시대는 17세기 영국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은 18세기에 나온 소설이긴 한데 다니엘 드포가 그리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었던 세기보다 한 50년, 100년 전에 그 당시라고 세팅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그 당시의 영국은 어땠을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왕정이 일어났다가 왕정 무너뜨리고 크롬웰이 집권을 했다가 다시 또 크롬웰이 축출되고 왕정이 복권되는 그런 파란만장한 영국의 그 막 피의 내전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기이고요. 크롬웰이 집권하게 되면서 크롬웰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전제 정치의 끝장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국을 구한 구국 의 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극적인 사람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롬웰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항해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요. 항해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돈을 벌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대는 무역이 발달하고 돈을 벌게 되는 자본주의가 태동이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벌려고 할 때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이 지금처럼 비행기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배로 갔었거든요. 그러면 배가 중심이 돼서 영국 배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였었는데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패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걸 가져오기로 생각하고 크롬웰이 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러 설명들이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나중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은 이때부터 기반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영국이 그만큼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였었죠. 그래서 그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배경으로는 런던, 브라질, 모로코 그리고 무인도라는 이런 지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캐릭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중상 계급이었었고요. 스스로를 이제 바다에서의 모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정도로 모험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었어요. 첫 번째 항해, 두 번째 항해 어쨌든 계속 돌아가서 살아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떠나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영화에서도 그랬고요. 로빈슨 크루소에서도 그랬고요. 여러분들은 일기 쓰세요? 일기 쓰세요? 어릴 때 학교에서 쓰라고 할 때 좀 쓰시고 요즘에는 잘 안 쓰시기는 하시죠. 네, 제가 안 쓰니까 모든 분들이 다 안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써요, 저도. 그리고 심지어 무슨 계산하고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기록과 캘큘레이션이 정말 그 근대 인간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특히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그 규칙적인 삶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특히 시골에서 농사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거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뭐로 연결이 될까요? 부의 축적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과 그런 규칙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사람의 캐릭터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 아니면 캐스트 어웨이에 나왔었던 그 페덱스 직원, 그다음에 화성에 떨어졌었던 그 화성 탐사선의 승무원, 전부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성품이나 아니면 캐릭터들이 내가 닮고 싶은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응? 어떠시다고요? 침착해요. 아, 네네네. 침착해요.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일단 우리는 당황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망쳐버리잖아요. 머리로 생각을 엄청나게 차분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게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죠.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리 판단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나가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요. 무엇보다도. 게으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는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면 이런 사람 고용하고 싶으실까요? 회사에 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 잘 해결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는 면모가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죠. 프라이데이를 한번 볼까요? 아까 노예를 자신의 종으로 데리고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라이데이는 26세의 젊은 청년이고요. 올리브 피부색을 가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백인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생기 있고 똘똘한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얀 이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충직하면서도 용감하고 호기심도 많고 똑똑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이 노예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편견을 무색하게 할 만큼 굉장히 백인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요소들을 상품들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하게 되면 로빈슨 크루소와 프라이데이는 한 명은 지도자고요, 한 명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종인 거죠. 프라이데이를 나중에는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을 마스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 마치 자기의 이름인 것처럼 프라이데이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문명화된 사람, 계몽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프라이데이는 야만인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굉장히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자신을 문명화된 사람, 그리고 프라이데이는 미개한 사람, 그래서 문명화되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는 거죠. 그 외의 성품들은 둘 다 친절하고, 그 다음에 충직하고, 그 다음에 서로에게 굉장히 성실한, 그리고 용감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주요 주제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성에 기인한 용기와 결단이 이 소설에서는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새롭게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부분은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불편하다라는 것보다도 그 당시의 문화, 특히 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 작품을 접근을 하시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17, 18세기만 해도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사고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항상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주제가 권력과 통제, 파워,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힘이라는 게 로빈슨 크루소에게 있어 보이세요? 네. 프라이데이를 이렇게 장악할 때는 힘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아까 캐스트 어웨이에서 그 페덱스 직원이 그 무인도의 표류에서 막 야자나무 따고 그 다음에 막 불 붙여갖고 겨우겨우 이렇게 불 붙이고 뗏목 만들고 이럴 때는 어떠세요? 화성에 떨어진 그 승무원이 정말 어렵게 그 돔 안에서 물 쫄쫄쫄쫄 만들어갖고 그 포테이토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권력이라는 게 있어 보이세요? 네, 없어 보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결국 자연에 우리가 무너뜨려져서 굴복하고 굶어 죽지 않잖아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연의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고 캐스터웨이의 직원도 그렇고 마션의 그 사람도 그렇고 결국은 살아남아요. 먹을 것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뭔가 정말 힘이 있어서 내놔! 이렇게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그 힘이 없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그래서 자연을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연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게끔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인간이 장악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자연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관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을 취득하고 결국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로빈슨 크루소는 그 섬에서 28년을 지내는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다고. 물론 그 부가 당장 뭐 팔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이 아니지만 염소가 한 40마리 되고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기르게 되고 결국은 다 부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만큼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자연과의 관계, 권력의 통제, 자연과 인간과의 갈등, 대립 이런 것들이 주요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복이라는 얘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우선은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이거예요. 자연에 대해서 내가 길들이고 장악하게 되는 것. 그것은 긍정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긍정적인 측면인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게 되니까. 그래서 삶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 경제적인 인간, 그래서 호모 이코노미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냥 단순한 모험 소설, 어드벤처로서만 우리가 읽었을 수 있는데, 특히 영국의 식민주의 그 장악의 패권이 너무나 큰 폐악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그 폐해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식민 지배를 받았었던 사람의 눈으로 살펴봤었을 때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크루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정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프라이데이라는 인간을 동일한 인간, 나와 동등한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가르쳤고 자신은 주인님이 되어서 복종받는 입장으로만 늘 생각을 했었던 거여서 이것이 로빈슨 크루소가 갖고 있는 사고 체계의 한계, 식민주의와 그다음에 인종차별주의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로 많이들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유럽 사람들을 그 종이 아니고 하인으로 데리고 오거나 또는 얘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무역을 했었다고 했는데 그 무역에는 노예 무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로빈슨 크루소의 머릿속에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었던 시기에 살고 있었던 영국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주제는 그 종교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여행을 떠난다. 그다음에 모험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계속해서 로빈슨 크루소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벌을 받는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혹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세요?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뭐 세계관을 전혀 몰라도 가장 늘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네, 돌아온 탕자. 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맞죠. 나중에 이렇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 회개하고 뭐 이러니까요. 그리고 또 떠나는 거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반역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다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는 거는 맞는데 그 말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아담과 이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거기선 쫓겨나는 거긴 하지만 이 아들은 자기 발로 나갔지만 나가서 겪는 그 온갖 고통들은 사실은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과 매우 유사한 그 모티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와 회개가 반복해서 이 작품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작품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요한 주제와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작품에 그 나오는 주제가 아까 반복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걸 봤었을 때 매우 유사하잖아요. 그것만 갖고 우리가 이 작품을 계속해서 읽어야 할 것인가?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다른 그 의식의 깨우침 아니면 성찰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빈슨 크루소를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작품 영화와 작품이 있는데 로빈슨 크루소가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어서 얘가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의 그런 모순된 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문제적인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그러면 어떻게 다시 써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작가들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작품을 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다시 쓰기를 한 작품들을 통해서 로빈슨 크루소를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슈렉을 잠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애니메이션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슈렉 뭔지 아시죠? 그 애니메이션인데 초록색 괴물 나와서 그 굉장히 귀여운 그 뭐지 당나귀랑 너무너무 애달프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쳐다보는 고양이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 고양이는 여기에 나오지 않고요.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영화 볼 때 보신 분들은 혹시 어떤 생각들이 드셨었어요? 그 생각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긴 한데 피오나 공주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싫어요? 별로예요? 공주는 이뻐야 되는데 왜 저런 모습으로 나왔지? 네. 또 다른 아이디어들은 어떤 것 같다고요? 그렇죠. 큰 실수했죠. 저 왕이 너무 성급했어요. 아까 그 무슨 참을성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쟤는 아직 근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영주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피오나 공주가 저렇게 못생기게 나오는 것, 어글리한 모습으로 나오는 공주, 우리가 생각하는 페어리테일에 나오는 공주의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실망스러우셨나요? 그러니까요. 공주가 왜 꼭 이뻐야 돼요? 이쁘지 않은 공주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동화들을 읽을 때 여자 공주는 날씬하고 이쁘고 막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머리도 길고 찰랑찰랑하고 왕자는 또 어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의 다시 쓰기가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에는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쓰기를 한 작품들은 대충 이 정도 3개 정도를 꼽는데 로빈슨 크루소의 사랑은 저는 사실 안 읽어봤고 제대로 이 작품에 대해서 자료들을 찾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걸로는 제가 재밌어서 그냥 여러분들하고 좀 웃기니까 나눠보려고 로빈슨 크루소가 그 왕성한 젊은 청년의 시기에 무인도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얘는 그 사랑의 그 열정, 욕망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작품이래요. 저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방드르디 태평양의 끝이라는 이 작품은 사실 제목이 저거는 아닌데요. Friday or the Other Island라고 하는 이것도 그 영어 제목으로 번역이 된 거고 불어로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불어로 방드르디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방드르디가 프라이데이라는 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셸 투르니에라는 작가가 불어로 쓴 작품인데 이 출간하자마자 그 상을 받았었던 건데 뭐 이렇게 막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핵심만 말하면 프라이데이가 무인도에 와요. 오는데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를 지배하죠.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고 일을 다 시켜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로빈슨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를 만나서 걔가 갖고 있는 자유로운 생각에 흠뻑 빠져버려요. 자기는 늘 절제되고 무엇인가를 맨날 기록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성에 기반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섬을 장악하고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프라이데이를 만나니까 얘는 섬을 너무 자유분방하게 즐기는 거예요. 와, 저런 삶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고체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서구 중심의 사고체계, 굉장히
추앙하고 흠모하고 저런 사고가 정말 돈 잘 벌고 잘 사는 나라의 기본이지. 우리도 그렇게 가야지라고 따라가잖아요. 그런 사고를 흔드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결정적으로 배가 와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갈 수 있어요. 이때 로빈슨 크루소는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프라이데이는 가요. 완전히 얘기들이 전혀 상반되게 뒤집혀진 거죠. 뒤집혀진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에서의 로빈슨 크루소가 어떤 인물이었었는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경제관념과 그 의식 체계가 어땠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작품은 포라는 작품인데요.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986년에 나온 작품인데 남아프리카 작가인 J.M. 쿠츠라는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노벨상을 받았었던 작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을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는 수잔 바튼이라는 여자가 무인도에 들어와요. 가봤더니 프라이데이하고 로빈슨 크루소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수잔 바튼은 이제 잃어버린 딸, 납치된 딸을 찾으러 가다가 여기에 표류가 되거든요. 역시 또 막 적어놓긴 했는데 핵심만 말하면 들어가서 봤더니 로빈슨 크루소가 섬에서 나가려고 해야 되잖아요. 나 지금 딸 찾으러 어쩌다가 잘못해서 이 섬에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만족하면서 둘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로빈슨 크루소가 죽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때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로빈슨 크루소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라는 작품에서 있었던 로빈슨 크루소가 대변하고 있었던 그 주제, 자연에 맞서는 그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의 화신처럼 그려졌었던 그 인물이 이 현대에 왔을 때는 그다지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걸 상반되게 전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주제들이 이 작품에는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서 얘기할 거리들이 많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얘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후 순서 토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내용이 워낙 명료하고 명쾌했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미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아주 그 젊었던 어떤 시절에 다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그죠? 예,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시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걸리버 여행기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리버 여행기는 이 로빈슨 크루소가 나오는 뒤 7년 뒤에 나오는 작품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만 작품은 전혀 인간에 대한 이 작가의 이해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근대적 인간으로 이 소위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성을 강조한다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그 인간에 대한 그런 비관주의적인 태도가 이제 작품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도 여러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강연 중에 이 근대 소설,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우리가 로빈슨 크루소를 표현했을 때 그것이 갖는 특징은 이제 동시대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설의 형태로 이제 이런저런 소설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 관련된 여행기들이 17세기 몇몇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이 디포처럼 이렇게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바로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인물들을 묘사하고 시간과 공간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최초의 근대 소설 모델로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를 이제 이렇게 꼽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평론가들이 하는 몫이고요.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 디포와 같은 유형의 인간이 물론 고대에도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인간형들이. 그러나 그 시대 안에서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지배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있죠. 고대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예제 사회를 근본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면 노예제 사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대 질서는 소위 말하면 자연입니다.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보다 이렇게 특출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중세는 다시 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두려움의 존재로 혹은 공포의 존재로 생각했던 그 자연에 이제 인간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뉴턴은 관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과학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울 때 관찰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그냥 자연을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뉴턴이 관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혹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관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자연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것을 찾아낸 거, 발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현대에서는 자연과학자들이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만, 그런데 그 찾아내는 과정이 놀랍습니다. 이 베이컨의 표현을 하면 매우 주도 면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손했던 이유는 여전히 인간을 얘기를 하지만 고대 중세로 이어져 오는 그런 신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를 인정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간이 바로 그 자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이제 관찰이고요. 그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납법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가설과 법칙을 만들어가는 소위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 내지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에 직접 인간이 개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세기 혹은 21세기에는 바로 그런 개입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연을 매우 폭력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작품 속에서 이제 우리 강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 속에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꼭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는 전혀,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거의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갈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기후변화죠. 다 남의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동물이죠. 인간이. 유일하게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을 착취해서 그것을 인간을 위해서만 이렇게 넘치게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동물 종입니다. 그것을 당연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오늘 다니엘 디포가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크루소 같은 인간형이 여전히 18세기 혹은 17세기에 등장했다는 그 사람은 21세기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작품이라고도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작가 소개, 그리고 줄거리 소개, 그리고 현재적 의미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주 뭐 자연스럽게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어떤 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 주시고 좋은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생님. 예, 교수님의 강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방 사회자님 말씀처럼 정말 명료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 한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은 로빈슨 크루소는 저희 어렸을 때 불굴의 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형으로 평생 아마 그렇게 기억에 남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이게 그 청교도, 경제, 신학 이런 용어를 들으면서, 물론 성경에도 너희가 뭐 만물을 다스려라, 또 널리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또 요즘 또 많은 또 우리 신학자들이 성경에서 인용하기를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또 너희가 그 심령이 가난하고 또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시대의 그 흐름에 너무 맞추어가는 그런 경향이 어느 시대에는 좀 있지 않았나 하는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러시아 같은 데 보면은 뉴스 같은 거 보면 러시아 정교회가 아주 러시아 푸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리스도교 정신을 벗어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로 치면은 표본실의 청개구리가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현대 근대 소설이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오늘 또 이거 들으면서 근대라는 개념이 잡히는데,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근대, 모더니즘, 또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아직 근대 이러지 못했다, 또 그런 말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우리 현대는 지금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어디 몇 점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시민의 질문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질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는 정치적 질문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문화사적 질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종교와 혹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특정 시기마다 그 종교는 그 시대 지배 이념으로 작동을 하지만, 또 그 시대의 또 권력과 많이 또 이렇게 맞물려 있는 부분이 독립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이 그리스 종교가 현 독재 권력하고 지금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판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참 답변이 힘든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에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이 국제 관계가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강연자 선생님은 답변해야 될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는 지금 모던 하면 다 현대죠. 원래는 현대인데, 우리가 이제 모던을 쓸 때 근대, 현대 구분을 해서 쓸 때도 있고 구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보통 현대라고 할 때는 그 근대와의 차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여전히 반계몽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인 스티브 핑크와 같은 그런 석학들은 여전히 다시 계몽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 그 이성의 역할을 또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건 아마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말 근대적인가 아니면 현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반근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강의자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되긴 하는데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전문가의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종교에 대해서 답을 이미 갖고서 질문을 하셨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 이해하는 바로 종교가 그 정치와 그리고 또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따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도 동의하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일정 부분 같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종교 또는 그 시대적인 상황에 너무 치우치는 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언급들을 하고 있고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에 개입을 하는 그런 종교도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고요.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도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었는데 제가 강연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그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소설을 우리가 근대소설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그 경험적이거나 아니면 그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작품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네, 너무 크고 어렵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좀 막막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근대와 포스트 모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기의 큰 맥락이 근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하는데 그 당시가 분명히 근대밖에 없었다. 또는 지금이 모두 포스트 모던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트 모던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는 여전히 근대에 머물러 있고 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에 도달했었을 때 아까 우리가 다시 쓰기와 같은 작품들을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한계나 아니면 문제점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아직도 근대에 머물러 있다 또는 근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뒤쪽에 계신 선생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끝에 설명하는 것 중에 저는 어떤 느낌에 로빈슨이 제가 아버지 말 안 듣고 하다가 혼났다. 그게 이제 선악과 아담의 애플하고 닮았다. 근데 그 말씀하는데 하나 더 연상되는 게
부처님이 분별심을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하고 선악과하고 닮았나? 그리고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서로 컨닝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고 이제 전체 말씀하시는 같은 소설이라도 그 시대적 배경, 철학적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가 이제 변하고 인간에 대한 평가도 변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래 보면 예를 들어 과거 같으면은 남존 여비에서 남자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요새는 여자가 또 더 힘을 가지나 하다가 싸우다가 아니면 불평등한 사회인데 이제 평등 부자유하다가 자유로 가는 이게 이제 어떤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 옛날에 어떤 사람 해겔의 정반합 이러하면은 그럼 앞으로 500년 1000년 뒤에 가면은 남녀 평등이 지금은 당연한 과제로 이제 그 인식하는데 어느 시점 가면은 남녀 평등 그거 아니다 이런 시점도 올 건지 자유보다는 어느 정도 통제된 자유가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건지 아니면 끝없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제는 또 우리 강연자 선생님한테 예언자적 다시 우리는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으로 답변을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였으니까요. 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문명론적 입장입니다. 첫 번째 주셨던 질문 그 부처님의 사상과도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에 제가 사실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른 요소들에서 많이 찾고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문학 작품보다도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서양에서 얘기를 하는 약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맡겨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학 작품에서는 너무나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확고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부처 그 불교의 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은 할 수가 있지만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았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많이 살펴보게 되고 연결시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최근에 나오는 마음챙김이나 이런 치유 같은 사상들은 흔히 말하는 그런 정신 그 분석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마치 서양의 기본적인 사상을 배경으로 태동이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불교의 사상에 굉장히 기반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연결 지점들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네. 사실은 던지신 질문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늘 품고 있는 질문이어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같은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권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깨트리려는 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의문은 항상 이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면 늘 균형 잡혀 있는 밸런스의 상황으로 오래 유지되는 것은 매우 힘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밸런스를 아주 잠깐 유지하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또 예전 상태로 돌아가거나 또다시 그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답변은
늘 균형이 맞춰진 상태로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 내지는 우리의 습성인 것 같고요. 그것을 자꾸 깨닫고 바라보고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과정을 앞으로도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매우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많이 맞춰져 있을 테고 그 상황 사이에서 계속해서 잘 관찰하고 잘 알아차리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공부와 그다음에 연구, 관찰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선생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확정적이고 고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무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확정도 어떤 고정된 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물음을 묻느냐면 그건 누구나 다 묻는 물음입니다. 왜 미래는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늘 우리한테는 불투명하고 불안전하고 그리고 불확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가 봤을 때는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과정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최선 속에서 어떤 결과가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열려져 있는 세상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예,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디포의 어린 시절 받은 교육이 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양초 제조를 하는 아버지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부유했지는 않았지만은 충분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만한 나중에 가가지고 푸주간까지 육소간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대에 그 잘 알려진 그 목사님 한 분을 개인적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았다고 돼요. 그 양반이 찰스 몰턴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하버드가 칼리지라는 대학을 만들 때에 부총장 한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그 영향이 이름도 그만 포에서 디프로 바꿔봤고 자기 조상인 그 프라망을 강조하면서 그럼 그 당시에 그 종교가 국교크면 뭐 좀 로먼 캐톨릭인데 거기에 또 반대해가지고 비국교도로 나서서 그러면 이러한 교육이 이제 대라고 보면 가장 그 글이 명료하고 단순하면서 쉽게 썼다. 그럼 쉽게 썼다 하는 건 뭐로 올라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찰스 몰턴의 그 양반이 목사였는데 그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 왜? 성서에서 배운 스타일로.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진 작가가 작품도 상당히 많이 썼는데도 우리가 흔히 알고는 크루소 하면은 그만 데포 하면은 크루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러한 작품이 틀림없이 고전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과연 그 당시에 이게 자기 원래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모티브를 해가지고 그걸 상상력으로 붙였겠죠. 그런데 워낙 유명해지니까 그러면 이 작품이 대표가 쓸 때에
도덕적인 교훈이 깔려져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제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사회에서의 그 사회하고 그다음 이 작품을 통해서 무인도에서 28년간 살면서 생활했던 그 한 개인하고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두 개 질문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작품이 일종의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도덕적인 교훈이 있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당시 영국의 기존 사회 질서, 사회죠. 그 사회와 28년간 무인도에서 생활하다가 돌아온 그 개인, 이 개인과 사회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도덕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당시에 살았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네. 당시에 돌아가서 아무래도 그 스위프트처럼 굉장히 풍자적인 작품을 썼었던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드포가 그 정치적인 활동을 했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그 당시 영국의 국교도에 대해서 국교도가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성향, 아까 잠깐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그것이 정치나 아니면 왕의 그 개인적인 야심, 야망, 욕망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서 국교도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이용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일반 그 시민들의 반발심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발현이 돼서 팸플릿을 쓰고 출판을 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 작품 자체에서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교적인 그 세계관, 신에 대한 신의 섭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게끔 하는 그런 교훈들을 사람들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런 시대적인 사고가 팽배했었잖아요. 청교도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그 삶을 따라갔었을 때 굉장히 그 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다음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성실한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짙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성사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작품이 인기를 많이 얻었었던 것이 이 중산층이 공유하고 있었던 세계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고자 했었던 경제적인 부와 그 안에서의 삶을 반영하고 있었던 작품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포가 그 당시의 세계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입장으로 그 종을 대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연을 장악하고 정복하는 관점에 대한 다른 사고를 보여줬었다면 오히려 기성 세계와는 좀 상반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는 당시에 그 중산층 백인 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종족 또는 식민지를 지배할 때, 특히 해상에서의 해적들을 다루는 방법이나 무역할 때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드포가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이 됐을까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을까요? 근데 우리 김봉수 선생님도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이지만
실제 이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의 형식과 절차를 뭐 거의 대부분 다 따르는 그런 종교였다면, 실제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영구를 건너갔던 이 개신교들, 이제 우리는 청교도들로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국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비국교 기독교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18세기가 되면 그들은 영국에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게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 등등에서 이루어진 복음주의 각성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고, 실제 그게 미국 지금 현재 종교계를 지배하고 있고 한국은 또 이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만, 당시 국교회였던 성공회에서는 굉장히 계급 차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를 믿는 사람에게만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러니까 성공회 아닌 이런 비국교회 소속일 경우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계급적 차별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특권층에는 이미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영국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제 장사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중산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장사를 통해서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고,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신학을 공부를 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뭐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중산층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이 시기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아예 전통적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교육을 안 시키고 사사로이 아는 사람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더 넓은 교육을 받았다.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글 자체가 명료하고 간단하고 쉽게 쓰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영문학사를 보면은 이 크루소가 보통 우리가 최초의 소설이라고 그럽니다. 왜? 우리 소설의 아버지라고 보는 헨리 필딩이 태어난 해가 1707년입니다. 그런데 포 대포는 1660년, 벌써 50년 일찍 가보세요. 그럼 이런 스타일도 소설에 넣을 것이냐? 지금 현재는 기록은 소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어서 뭐 질문하시고 그리고 싶은 게? 두 번째 질문은, 그렇게 오래 혼자 살았던 사람이 전통적인 영국 사회를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부를 가져와 가지고 성공적인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이 살았던 크루소와 전통 사회의 그 가치관이 주로 전연무관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둘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김봉수님 답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에 기반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상상을 해야 됩니까? 작품은 열어뒀잖아요, 그죠? 작품은 열어뒀습니다.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라고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가인 디포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잖아요. 사업하고 이것저것 투자해가지고 망할 대로 망하고 죽을 때까지 제대로 된 재산도 없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작품 속의 크루스는 물론 부자였죠. 근데 부자였지만 영국에 돌아왔을 때는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나겠다라고 열어둬버렸잖아요. 그건 열어둔 건 뭘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상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또다시 그 막대한 부를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영국 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길을 또 나서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혹시 선생님 답변이 가능할까요? 이런 상황이면? 답변을 저 대신에 너무 잘해 주셔서 그 열린 결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부를 축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유지하고 중산계급으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루소는 계속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모험을 떠나는 것에 본인을 더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고 체계를 벗어나는 거는 하지 못하는 고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종교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현대적일 수 있는데 아마 그게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로빈슨 크루소는 그렇게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아주 독실한 신앙인의 모습 자세를 보이지만 또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이 두려워하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늘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신에게 돌아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실에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도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인간의 근본 기분입니다. 이건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낄 때하고 다른 문제죠.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기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죽을 때까지. 바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휩싸고 있는 일종의 불안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긴 합니다만, 로빈슨 크루소 작품에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크루소한테도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느끼면 저도 받긴 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선생님.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통 저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강연을 하신다 하면 강연자는 주로 연세가 많고 경륜이 많은 그런 분을 많이 주가 들었거든요. 오늘 젊은 교수님 이래 강의를 들으니까 신선하고, 저도 좀 60대 중반인데 앞으로 어떤 이 일을 당했을 때 좀 어떻게 4차 산업인데 좀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래 세상이나 이래 작품을 이래 의미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빈슨 크루소를 어릴 시절에 읽었는데 그때 당시 느낌도 좀 전에 어느 쌤이 불굴의 어떤 인간. 저는 그때 방학 때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향에 가면 항상 소를 먹였거든요. 방학 때 가면은. 그럼 그때 느낌에 이게 제가 산에 와서 혹시 길을 잃었을 때 로빈슨 크루소 같이 그래 어떻게 그 상황에 막닥뜨려야 된다 그런 그 당시에 느꼈거든요. 그래 오늘도 이게 지금도 아까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지금도 어떤 제가 어떤 상황에 또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로빈슨 크루소가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어떤 그를 보면서 저도 그래 하고 싶다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질문 드릴 거는, 그러니까 사회자 교수님께서
그 지금 현대 가장 기후 변화의 기후의 어떤 위기라 이게 과소비 인간의 욕망이 너무 그 과소비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 로빈슨 크루소가 그 자연을 대하는 그 태도를 아까 뭐 이재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날 지금 뭐 과소비 특히 자연을 파괴하는 거 이게 뭐 산허리를 깎아가지고 뭐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이게 자연 파괴가 결국에 이제 이게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리 로빈슨 크루소가 그 자연을 대한다 하나 그 환경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로빈슨 크루소가 뭐 환경이라 하나 그 당시에 생활이 오늘날 자연 파괴하고 연관을 지어서 그때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그 선생님들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보는 그 크루소는 아무래도 그 18세기에 있었던 작가의 생각의 틀 안에서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삶이라는 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었던 자연의 현상들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눈앞에서 펼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악할 수 있다는 인간의 욕망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것이 더 일어나게 되면 될수록 자연과 과학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시에 그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로빈슨 크루소에게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틀 안에서 저는 크루소가 맞게끔 행동을 했었던 걸로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되돌이켜 봤었을 때 이런 태도가 무조건 옳은 것이냐, 인간이 더 편리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환경이나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좀 확장해서 좀 과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히 그 인간 향상과 같은 과학적인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우주로 간다거나 너무 좋은 일이고 에너지 개발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고 그리고 그런 좋은 일들 한편의 과학적인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들에서 우리의 신체를 어디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전 그 부분이 정말로 두려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로빈슨 크루소가 했었던 그런 행동들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봤었을 때는 이런 사고와 행동 정책들이 지구온난화와 이 인간이 지구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파괴적인 결과까지 이루어 나오게 했다고 믿을 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주저하고 더 안 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좀 끊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저희들 이번 상반기 목요철학 인문 포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조금 시대를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뒤로 갑니다. 이 작품은 1813년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라고.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다 읽었죠. 다 뭐 아시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부잣집 도련님과 아주 똑똑하고 맹랑한 그 서민층의 아가씨가 벌이는 낭만적인 사랑 얘기입니다. 근데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닌 이유가 있죠. 그죠? 이 오만과 편견이 우리에게 또 아주 불후의 고전으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윤지관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혹시 뭐 두꺼운 소설이긴 합니다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고 오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아마 저희 오상택 선생님 자료집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다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이라도 한번 읽고 그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초의 근대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작품을 아주 명약관하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설명해 주신 우리 이화여대 성정혜 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아까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했습니다만, 보통 인문학 강의를 하면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상식을 깨는 목요철학원입니다. 예, 우리는 항상 상식을 깹니다. 예, 그래서 더 젊고 유능하고 학문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좋은 분들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날씨가 무덥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고요. 다음 마지막 목요철학 임원 포럼 때도 오늘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